안녕하십니까. 이야기와 시, 음악이 있는 정월의 오후 제1회 감독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원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선생님들 오셨는데요. 앞에 간단하게 음료와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행사로는 세계여행작가협회 장덕환 회장님이 전하는 세상 이야기 중에서 동북아의 신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가을 일정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우리가 주최하는 세계여행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꼭 예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현대 아카데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가 공동체 구성에 한 집단을 정리해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성원을 우리는 민족, 옛날은 백성, 민족, 요즘 국민, 그 구성원은 민족이라 해서 한 국가, 한 민족이 번성되고 번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든가 외교사를 보든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5,000년 역사에 외침을 받은 민족 기록이 913번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3번의 외침을 받으면 평균 4,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한마는 한민족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요약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한민족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최대 이익을 만들고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국익 중심적 생활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과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흔히 이 말을 국익 중심적 모든 최고의 이익, 대외 정책, 대내 정책 이런 집약된 모든 이들을 이런 공동 우리 국민 국가 이익 정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국가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것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민족 한국의 공동적 목표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안보에 관한 인식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안정되어야만 모든 구성원들은 거기서 꿈을 키울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소위 국가 안보 인식이 국익 중심 제1호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높이나야 하느냐 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위상이란 말은 상품의 브랜드, 대한민국이 전체의 우리 인류들 중에 인류는 같은 역사와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동질적 집단이 3,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집단들이 그 중에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춘 사람, 일정한 영토가 있고 일정한 구성원이 있고 그게 정부 주권이 수립되어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정이 유엔에 가입이 된 국가를 그 3대 조건을 갖춘 국가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유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3개 중에 그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안보에 관한 얘기, 인간의 평화에 관한 얘기는 안보위원회, 경제에 관한 얘기는 IMF, 뭐 이런 문화에 관한 문제, 섹션이 다 달라져가지고 인류는
193개 집단이 3,500개 집단 78억 인구 질서를 조종하는 기관이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위상을 높인다는 것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국위가 세계의 무역면에서는 193개국의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 3,500개 집단 중에 어느냐? 우린 12위에 가 있다. 스포츠는 어느 정도의 국위가 가 있느냐? 세계 5위권에 가 있다. 그럼 국력 전체로서는 우리는 9위에 가 있다. 이런 수치로서 소위 국가 국력, 소위 브랜드를 매겨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상을 높이게 되게 되면 우리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 안 깎아주고 동대문에 가게 되면 50% 깎아주고 길거리에서 사면 70% 깎아주고 브랜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국위 격상이 높을수록 우리가 그 상대들이 달라지게 되면 국위 위상을 높이는데, 그래 뭐 김연아가 운동을 했다, 골프를 쳤다, 축구를 쳤다, 각계각층에서 전부 우리 국가 위상을 높이놓는 사람들이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다. 셋째는 뭐냐면은 국민 이익을 증진하는 국가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인류는 경험을 해가지고 21세기, 20세기 말은 자본주의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의미에서는 국익 중심 중에 소위 부중심적, 누가 더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세 가지가 국가 목표가 뚜렷할 때 국익 중심적 생각을 갖고 있고 공익성 있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대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국익에 반하고 사칙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국익 중심. 너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금메달도 주고 보상도 주고. 그죠? 안보에 갖는 거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양보가 안 된다. 국가 존립이 되어야 되지 어떤 정의도 우리 집단에서는 안 된다. 너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니 너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세 가지가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이런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3대 과제는 뭐야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 총화가 우리의 제1시대적 사명 과제입니다. 크게는 전후로 보면 1945년 이후 2차 전쟁 후를 우리 전후시대라고 그러죠. 그 현대시대.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양분되어 있죠. 남북이 영토가 양분되어 있죠. 주권이 양분되어 있죠. 이제 국호마도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완전히 독립이 돼, 분리가 돼 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은 오게 되게 되면 미통일의 한반도 문제, 또 선거 민주주의 보던 게 영원한 세대 간에, 사제지 간에, 가족 집단, 사회 집단, 모든 집단이 분열돼가지고 오늘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분열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아노미 현상에 이르다고 지적할 만큼, 물론 소수입니다. 하나의 몇 가지 예만 들어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때 통제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학적으로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다.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면 버리별설 인간이다 한다. 예를 들어 국회 부의장 지내고 국회의원이 4분쯤 되고 4조를 해먹었느니 5조액을 먹으니 동생이 대통령을 지냈느니, 응? 이런 이모 씨가 검찰청에 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거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한다면 아노미 현상이지. 알고 그랬다고 한다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이런 사람이, 그런 지식인들, 그런 거 하면은 하나 더 얘기하면 총리를 지냈던 한모 씨는 대법원에서 합정 판결이 나서 부족을 환수해라 하니까 그 재판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죠? 아, 대법원에 합정된 재판이 잘못되면 조선인민공화국 재판을 해야지. 그렇죠? 대한민국이 불신한 게 안오미 현상. 총리를 지났던 한모 씨, 한명숙이. 그렇죠? 또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게 또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사진범을 얼마 전에 잡았는데 도라목공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가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28명을 더 죽이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치? 이거 명을 내놓으니 이걸 못 죽이고 온 게 한스럽다. 이게 안오미 현상이다. 우리가 모두 충격을 받는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16세 나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374동을 줬다. 명의를. 그 참 충격적인 일이야. 한 동네 집을 못 갔는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민족 재벌로서 많은 혜택을 받아 롯데호텔을 만들었어. 나나가지 형제간에 해도 되겠는데 니 거다 내 거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롯데가 휘청거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8쪽의 부도를 내놓고 조모 씨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1심을 하니까 또 무죄다 이거야. 별 내에서는 들어봐. 왜 형무소를 갔으면 또 왜 이 무죄야?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가 하면은 보험 사기가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뭐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이외에도 이제 국내 식료품이 통갑을 해가지고 중국산이다,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연도가 넘어뜨리면 말하지. 이런 안오미 현상이 우리 국익 위상에서 이해가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얘기했듯이 국민 총화의 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인식을根本개혁하면서 강력한 리더에 의해 국가가 리더되어 나가지 않으면 이 안오미 현상이 잠재 인식이 되어가지고 보편화되게 되면 바로 공산주의 원조인 막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총화적인 문제가 당면한 가계인데 오늘날 우리 역사 문제 이슈를 던지니까 노동사회법을 던지니까 정부가 야당들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어디까지가 옳은지 아닌지 참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제 활성화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경험을 이루어가지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기운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정신에 있었다, 신학에 있었다. 결국은 물질적 교환수단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다. 이제 자본,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죠?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많이 부국 환경을 만들어서 개인 이익을 분배받아서 그 행복 추구로 나갈 수 있느냐. 경제 활성화가 소위 경제다. 셋째는 뭐냐? 분단된 조국을 누가 통일시키느냐. 통일조국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조국을 분단해놓고 이데올로기를 분단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에 가가지고 12인이 19인이 9인이 되겠느냐. 그 북쪽 편향 얘기하면 해보면 보통 채널에 보면 이상한 얘기 정도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이래놓고 어떻게 선진국민이 되고 78억 인류 앞에 가서 너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느냐.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조국이 통일돼야 할 당면 과제가 우리들이 이제 한번 정의한 단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당면 과제를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총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당면 사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5천년 민족 역사서를 가감히 시대적 변화만큼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낸다. 이걸 해내고 우리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을 이루어서 과거의 유산에 원고시심으로 얻을 건 얻어내고 불필요한 건 절여내서 과학문화가 전비주는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질서 변질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내외로 일거리가 있다. 대내로는 뭐래도 우리가 보면은 소위 정치적인 안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마침 대통령이 5년 제도가 됐으니 그렇지 우리가 내각 책임자가 되게 되면은 맨날 1년에 한두 번씩 바꿔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위임 5년 제도니까 싫든 좋든 5년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리더가 되는데 의회 국회의원 구성원 요즘 하는 일 보면 한 건 가지고 싸움하는 거 보면 내가 책임자만 맨날 뭐 정부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 안정이 있어야겠고 둘째는 경제를 소위 회복해야 한다. 어느 때까지 회복을 했느냐. 소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성장 3%가 될 때 2%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지수가 3% 올라가니까 제로점을 3으로 보는 겁니다. 그 4% 하면은 1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박 대통령 건대화 때는 11%, 7%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땡겨 올리죠. 그 경제 수치가 5분에다 보면은 3%다, 0% 떨어졌다. 이게 전부 수급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이래서 많은 경제를 대내적으로 이름이 대외적으로는 싫든 좋든 남북이 조율을 해가지고 조국을 통일해내는 대외적인 관계가 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동북아는 주로 몽고나 중국이나 필리핀, 우리나라, 일본 이쪽을 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을 동북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동북아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거치적이 됐습니다. 과거에 전후 70년 올해가 됐다고 흔들리죠. 전후에 보게 되게 되면 소위 냉전 20년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 이 70년대에 와가지고는 긴장 완화 대탕트 시대를 가져오죠. 그랬다가 90년도에 다시 와가지고 초강대국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 2001년도에 9.1 테러가 일어나서 세계 테러와의 전쟁 속에 세계 인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 선언한 대로 이런 패턴으로 크게 번뇌가니까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바로 경제 논리 속에 국제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지역화라든지 이런 것이 용어들이 나타나는 질서가 됐습니다. 70년대에 국제화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죠. 개방하는 것은 전부 다 세계도 개방, 인간도 개방, 모든 걸 다 같이 개방하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 블록은 이제 EU는 EU끼리 FT가, 중국은 중국대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대로, 또는 카나다는 카나다대로 각 지역주의, 경제주의로 이런 용어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TWOH라는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이제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개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새로운 질서가 이미 정립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78억 인류들 중에서 그렇지 우리는 193개 국가 중에 거기 지도 2개국 중에 지도국이란 말이죠. 이래 되게 되니까 모든 것은 타협해야 하고 대립 갈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타협하고 이런 시대가 되게 되니까 소위 하에 교류하는 인간관계를 국가도 하에 교류하는 그를 답습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 경제도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선진국, 중진국, 개발국, 저개발국. 그렇죠? 선진국 GNP가 4만 불 가까운 사람들 모이는 집단. 그렇죠? 중진국은 2만 3만 불 모이는 집단. 즉 OECD 국가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진국, OECD고, 그 다음에 중진국가는 뭐냐? 10,000불에서 5,000불, 15,000불 사이. 5,000불 미만은 저개발 국가. 그죠? 그리고 아주 소위 빈민가라는 것은 하루 1불인데 요즘 2불 계산법입니다. 2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국가. 하루 2,000원 가지고 3끼를 먹고 옷 입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집을 못 짓고 신발은 못 신고 하루는 2끼 먹고 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구가 적어도 한 4억 6억이 됩니다. 이런 인구가.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유니세프가 경고를 하고 중국에도 1억에 가까운 여기에 속합니다. 아직도 저 내륙에 들어가면 하루 2불 가지고 어려운 극빈 자들이 얼마든지 아직 중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 중진국이다 그러면 어떤 국, 과거 G7, 이제는 20개 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OECD 국가, 34개 국가 속에 우리 들어가 있다. 그 중진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GNP 얼마에 되고 얼마에 된다. 이 잣대에 맞춰서 생활들을 국민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데 GNP는 선진국, 중진국도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생활의 10%는 선진국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위화감이 생기고 빈익빈익이 생기고 부익부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게 70년대에 오게 되면 탈냉전 시기는 2차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쟁을 이끌던 대국 두 국가는 소위 미국 강국이 나오게 됐다. 미국은 초대국이 나오고 그 강국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전쟁이 되다가 9.1 테러 전쟁이 나오니까 미국이 독자 노선을 세계를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은 미국이 세계를 끌고 가면서 선제 공격, 내정 간섭, 유엔 탈퇴, 결의 없이 이제 강행해 나가는 그렇게 초국가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은 이걸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국인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면은 보통 국가죠. 일본은 경제는 대국인데 소위 정치 군사면에서는 국가가 아직 아니죠. 국방력이 없으니까 자립국방이 없으니까 그 헌법 따르려고 아베가 몸부림치는 거죠. 러시아는 군대는 대단한데 정치 경제 문화가 보통 국가. 그러니까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안의 국가는 일본과 중국의 다툼은 누가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만 압도적인 소위 지배를 하느냐 이래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가 소위 역사인식을 단련을 하지만은 동북아에 역동하는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 봅니다. 요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선진국과 강국이란 말을 여러분이 잘 알 때 구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강국이란 말을 안 씁니다. 미중 강국 안 하죠. 선진국을 쓰는 겁니다. 2차 전쟁 이후에는 강국이라는 기준을 뭐냐면 어떤 국가가 먼저 과학화시켰느냐, 사이런스 시켰느냐, 그 과학화를 먼저 나는 국가는 누가 소위 말하는 군수 산업을 먼저 시설했느냐, 즉 중화공업을 누가 먼저 경제력을 갖게끔 만들었느냐, 중화공업을 군사중화공업을 만드니까 무기를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 핵보유가 누가 많으냐.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최강국, 소련이 두 번째가 되니까 미소 강국 시대. 이때는 이분법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저는 공산주의에게는 민주주의, 그렇죠? 또 이제 심리학하는 사람은 저쪽은 유신론, 이쪽에는 소위 이제 유물론. 또 정치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전 공산주의. 누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데올로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소위 존재인식을 갖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데어와 인간 모습의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이데아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선진화는 뭐냐면은 카하카 중에 누가 산업 시장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 제품에 70년대에 와가지고는 소위 정치 이념 논리가 소위 경제 이념 논리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는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춰주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과 경제가 소위 정치, 군사보다도 우열서열로 바뀐 게 70년대에 바뀌는 시기를 긴장 완화시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탈냉정기가 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도 산업을 누가 더 많이 갖췄느냐. 상품의 질이 더 좋아야 많이 팔리거든. 시장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상품을 더 많이 갖느냐. 그 다음에는 뭐를? 누가 GDP를 올리느냐. GNP가 높으냐. 나는 10,000불이다, 너는 5,000불이다. 그럼 저개발 국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는 2만 이게 구별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선진국가의 형태를 누가 먼저 갖췄느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시설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더 부유해졌느냐, 이런 형태를 요즘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들 요즘 사람들은 강국시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거 싫어하고 무기 자랑하는 거 싫어하고 요즘 북한이나 중국하는 싫어하죠. 뭐를 모두 우리는 좋아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시대보다는 인간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소위 이거를 공존시켜내는 것, 무력보다는. 그래서 인간 본질을 몇 가지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요약이 되는데, 대개 우리 이 시대에 보는 계급보다는 인본주의를 좋아합니다. 뭐 계층간 계급, 감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모두 여러분들은 보편화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거슬리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제 나무에 대한 생기도 아름답다, 단풍이죠. 환경 파괴보다는 과거는 경제 개발이었죠. 그죠?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그래야 되니까 이제는 이념이 지배하는 것보다 공산주의다 민주주의가 통째로 최고가 아니라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 내 물건이 많이 팔려 인감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시장 논리로 바뀌게 됐다. 이래서 요즘 시대는 완전히 우리들이 박혀있는 질서 속에 있다. 몇 시간은 조금 더 한 10분 요약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내치 외치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쭉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 지구를 냉전 시대를 이렇게 바꿔놨느냐? 두 국가가 이 지구를 질서를 바꿔난 주역입니다. 하나가 누구냐면은 중국의 덩소펑이가 1978년에 실용주의 정책에 경제 폰트를 딱 맞춰가지고 실용주의 정책을 핀 게 덩소평입니다. 그래서 덩소평은 조만한 까마귀 같지만은 인류의 지도자가 그 손을 한번 만져보기를 원하는 게 14억의 그 당시는 한 11억 인구가 가난과 희망 없이 헤매던 목택도 시절에 그렇죠? 덩소평이는 희망을 갖게 만들고 모두 의욕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의 중국의 씨앗을 심은 게 하나도 희생 없이 문화혁명도 안 하고 런닝혁명도 안 하고 11억 인구를 오늘의 희망의 인구로 전환시켜주는 평화적으로 이 덩소평이가 이 소위 지구를 바꾸게 됐다. 85년도 1900 호로비가 또 나타나가지고 소련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소위 강국이라고 했는데 선진국 시대로 변질을 하고 되니까 빵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1시간 기다리고 석탄이 그냥 비누 칠하나 살려도 2시간 돼야 비누가 있고 파리에 가보니까 백화점에 물건이 그냥 가인되어 있는데 안 되겠다. 라이샤오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 51살에 인류의 3분의 1 적어도 30억의 인류가 당신 우리 사회주의를 끌어간다고 따라오는데 이거 다 죽인다. 소리만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根本당신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게 뉴싱크 생각을 바꾸고 로스에서 소위 제도 계획을 바꿔야겠다. 그렇죠? 계획 개방 정책을 소련 호르비가 이어가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가 다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소멸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과 호르비가 이런 지구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경제 논리 시대로 질서를 바꾼 국가고 주역이다 하는 것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 2차 전쟁 이후에 우리가 지금 남은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2차 전쟁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분단되어 있는 잔유물이 한 100개 국가를 흔히 예를 듭니다. 대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일입니다. 독일은 CNUP로 가지고 오늘날 독일은 라파를 정의를 해놨죠. 그 독일은 경제적으로서 국민이 통일을 한 겁니다. 국민이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 예멘은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요즘 남북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조직이 잘못돼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잘 돌아왔죠. 월남 같은 거는 상당한 전쟁 비용을 주고 무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만, 중국은 뭘로 해결을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죠. 한 지붕 밑에 두 집이 있죠. 그렇죠? 지금 대만은. 우리는 뭐냐? 남북의 공존이 평화 통일론이죠. 이게 다 다르다 이거죠. 국민의 힘이냐, 지도자의 힘이냐, 아까 얘기대로 무력 통일이냐, 정치적 통일이냐, 평화적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두 개가 유일히 남아 있습니다. 있는 게 중국과 우리인데 지금도 뭐 오바마하고 소위 시진핑이가 압수를 해서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대만 우리도 남한을 넣어줄게. 10분이면 끝나요. 절대 미국이 대만을 못 주지. 왜냐하면 거기에다 핵기지를 만들었는데 큐바가 미국을 50년 들이대듯이 북경이 제일 가까운데
미국의 군수산업하는 유대인들이 대만 족보는 무기가 안 되잖아요. 이 무기를 만든다 이렇게 해야 또 무기 만드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잘 안 되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바마가 그거를 내던지하라. 그러면 너는 2차 전쟁 70년에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너는 분단국가 없는 지구촌을 만들었으니 유명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중국에 꼬시는 거지. 그렇죠? 그 오바마는 그건 내가 안 된다. 나가 대통령 위에 됐든 또 다음에 누가 되든 대만은 내 혼자 축구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대만이 안 되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G2 국가라는 말은 글로벌레이션 시대에 경제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고 중국이니까 과거는 강국이 때는 무기 중심 핵 숫자니까 미소였는데 지금은 중미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G2 국가 시대가 한 10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미 틈이 나버렸어요. 독일이 베르네치가 제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무력으로 통일을 했던 독일이 완전히 분산됐다가 지금은 27개 국가를 엄격히 따르면 마르크 이론에 의해 EU는 움직이려는 겁니다. 유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제국 하나가 되고 중국이 제국이 되고 미국이 되니까 3 시대가 됐다. G3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시장 논리가 크게 봐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시장 논리를 얻어내는 게 이제 뭐냐. 우리 박 대통령 뭐 칭찬할 수는 없지만은 안보가 아주 운이 좋은 겁니다.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중국이 한번 미국에 지난 5월에 정상 맞춘 후에 대담한 관계에 뽐때를 내려고 그러니까 무기밖에 없어 70분을 했는데 전부 자유인이 참석을 안 해요. 그 박근혜가 참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192개 국가를 대표하는 방기무리가 받쳐주고 옆에는 자신인 푸틴이 서라부족이 터졌고 이쪽에는 항인종 시진핑이 옆에 떡 서고 박근혜는 어디 타고 저 아버지 쓰던 라이방 탁 저거 사열 보고 있고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죠? 뒤에는 방기무리가 받쳐주고 이쪽에는 항색인종 시진핑이가 서라부족의 대표는 푸틴 하장놈이 섰고 그렇죠? 유엔이라는 거는 192개 국가 다수국가가 딱 받아주는데 박근혜는 팔짱 뚝 쓰고 라이방 쫙 써가지고 사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여자도 쏘모할 때가 있어요. 술장을 가르쳐도 그런 여자가 있어요.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뭐 이거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전부 제가 보통 가끔은 또 오바마 여간 게 시진핑과 옷만 갈아입어도 마음이 불안해. 그렇죠? 우리 여도 지금 일본도 저리 붙었는데 박근혜까지 오바마가 계속 아프고 골치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안보는 이 운이 좋은 시기에 박근혜가 지혜롭게 안타를 친다. 아니 홈런 친 거는 뭡니까? 그저 안타를 쳐서 국정을 끌어가는데 여기에 야당이 조금 미흡해. 국민들은 야당 편에 섭니다. 대개는 현실 정책에 불만색이 있는데 좀 안타를 쳐주면 좋겠는데 전부 사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조금 불안이 지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박근혜가 경제면에서 예치의 경제가 문제지 외치 경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FT 문제, EU 문제, 카나다 문제, 뭐 미국 문제 전부 FT를 만든다는 건 뭐냐 시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우리 물건이 좋고 얼마든지 외국에 갖다 팔아가는 게 FT거든요. 한세 협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수록 부가 증강되니까 토대는 작았는데 내치 회전이 쉽게 안 되는 것이 기현상인 게 뭐냐. 공업화 발전화되니까
고용은 줄어드는데 고용자는 더 생산되고 대학 나오는데 고용은 줄어드는데 그렇죠? 자동화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부가 돼 있다 이거예요. 한 15%는 GNP 한 4만 불, 5만 불 국민이 딱 있고 우리 그 밑에 보면은 5천 불, 1만 불 이런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그렇죠? 살고 있지만 집을 다 계산하면 빚이 좀 더 많은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래서 경제가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발을 맞지 않고 이거를 시원하게 참아줄 수 있게끔 국민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정치입니다. 네. 여기서 안타를 쳐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왜 축구를 보게 되면 대리만족하잖아요. 그죠? 대리만족을 자꾸 국민들 시켜주니 기대하고 따라가게끔 쳐줘야 하는데 박근혜 혼자만 댕기니까 잘해보십시오 나오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나 자꾸 국민은 분열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단 생활도 하고 그래도 스님 여기 계신 분은 지식으로나 또 경험으로나 어느 영역에 가더라도 소위 우리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경륜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공동체 인식과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동참해 가자는 얘기로 정의를 합니다. 현 상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본묘연하게 이해가 쉽도록 강의해 주셨습니다.